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국어의 실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78쪽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 본문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278쪽, 9쪽 숙제로 활동 풀어오는 거였는데 다 풀어왔죠?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타난 음은 표기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나란 말싸미 여기에서 보듯이 아래 아 그리고 수비니겨에서 볼 수 있는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이 중세 국어에만 있었던 음운이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할 때 원래라면 방점도 다 같이 표기해야 하지만 이제 방점은 생략해서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싸미, 뜨들, 놈이, 따라미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표기상의 특징. 그렇죠. 이게 말씀 더하기 이, 뜻 더하기 을, 놈 더하기 이, 따름 더하기 인이라 인데 지금 네, 이어 적기를 해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방점이 적혀 있다, 찍혀 있다. 요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두자음군 찾아볼까요? 그렇죠. 합용병서된 글자를 찾으면 됩니다. 뜨들, 그다음에 수매 이런 것들. 우리 중세에는 이렇게 자음들이 같이 오는 어두자음근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된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세 국어의 문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란 말싸미 균기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중세 국어에서는 에라는 것이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였다. 그래서 이 에를 우리 비교 부사격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현대에서는 해석이 와, 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면 중국과 달라. 나는 철수와 입맛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나타낼 때 이 와, 과를 쓰죠. 중세에서는 애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휘의 의미 이동에는, 의미 변화에는 크게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는 이동과 의미가 줄어드는 축소, 그리고 의미가 넓어지는 확대가 있었는데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타난 어린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중세에서는 어리석은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글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란 뜻으로 아예 다른 의미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 노미. 자, 이것은 놈에 주격 조사가 붙은 거죠. 자, 이 놈은 중세 때는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줄어들었죠. 네, 의미의 축소입니다. 자, 이 훈민정음에는 축소에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나란 말싸미 할 때 말쌈. 네, 이 단어도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처럼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혹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어여삐라는 말 보겠습니다. 중세에서는 가엾게, 불쌍하게 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 라는 말로 의미가 이동하였죠. 네,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 생활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 점에서 자주정신, 그리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라는 점에서 애민정신, 그리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실용정신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에서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서 중국의 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했을 텐데 세종대왕은 왜 우리만의 문자, 글이 없는가라고 이제 자주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글자를 모르니까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드러나죠. 그리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사람마다 쉽게 편안하게 쓰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 서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과서 280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중세 국어 자료는 소학언해입니다. 자, 소학언해는 중국 송나라의 유자징이 주위의 가르침으로 지은 초학자들의 수양서로서 예절과 충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자료는 16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부터 어떻게 중세 국어가 변화하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학언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가라샤대.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부분 공자께서, 공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문장의 주체. 자, 여기에 이는 주격 조사입니다. 가 혹은 께서로 해석이 되는. 자, 왜 이 형태가 쓰였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 부분 한번 잘 볼게요. 우리 예전에 한자를 적을 때는 조선에서 읽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음대로 적는 동국 정운식 표기를 했죠. 자, 이 동국 정운식 표기의 특징 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현실음에 맞게 적었다. 그리고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적었다라는 거. 이게 15세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의 한자음 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공자라고 해서 지금 종성도 없죠. 종성도 없이 자, 실제로 우리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음하듯이 실제 발음에 맞게 한자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국 정은식 표기가 아니라 실제 발음에 맞게 한자어를 표기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 공자께서 증자라는 사람에게 닐러, 니르다,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일러처럼 이 모음이 있으면 그 앞에 니은을 이응으로 바꿉니다.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 이것을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아서 앞에 니은이 나오는 거죠. 자,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서 우리 자주 보던 거죠.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샤인데 샤는 어떨 때 쓰인다 라고 했어요. 네, 모음 앞에서 쓰인다 라고 했죠. 시 앞에서 오, 대. 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 시가 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생략이 되었고요. 자, 가라샤대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흔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자, 우리 여기에서 또 기억해 둬야 될 거 몸이며 우리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했죠. 그렇다면 모, 미, 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몸, 이, 며 이렇게 끊어서 형태를 알 수 있게 끊어 적기가 나타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맨 끝에 살흔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히읗 종성체언.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히읗이 안 보이지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히읗이 나타난다. 그래서 살에 은이 붙은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둬야 되는 어휘가 있는데요. 얼굴. 자, 얼굴은 우리 앞면을 의미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눈, 코, 입이 있는 앞면을 의미하죠. 그러나 중세에서는 몸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몸 전체 혹은 형태, 꼴 이런 것을 의미했는데 현대에서는 눈, 코, 입이 있는 앞면만을 의미한다. 의미가 어떻게 된 거죠? 의미가 축소된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께 받은 것이다. 자, 누구한테 받았다? 부모님. 우리에게 몸, 얼굴, 머리털, 살을 주신 분이 부모다라고 이 부모께. 자, 우선 이 깨는 어두자음군이네요. 그리고 이 객체인 부모를 높이고 있죠. 자, 객체 높임의 선어 말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원래 받다 그리고 잡 그리고 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 잡을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되고 이 객체가 누구다? 부모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이 모음과 만나서 자, 순경은 비읍이 되었습니다. 순경은 비읍.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변화를 거쳐서 자, 이 순경은 비읍이 16세기에 소실되고 대신에 오와 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경은 비읍 대신 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받자온 여기에 객체 높임의 성어말음이 잡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순경 비읍이 소실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것이라 요거는 어떤 표기예요? 이거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끊어 적기와 이어 적기가 함께 나타났다. 자, 이렇게 부모께 받은 것을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자, 여기에서 헐워라는 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헐다에 우 그리고 어가 결합한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피동에 대해서 배웠죠. 이 표현은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은 남에게 시키는 거, 뭐뭐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헐게 하다. 중세 국어에 우를 통해서 사동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하게 하지라는 우리 하지라고 하지만 중세에서는 오디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D를 통해서 국의 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도지처럼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국의 음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다. 자, 여기에서 효도의 자, 양성모음과 양성모음 결합했죠. 모음 조화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옆에 비르소미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시작하다, 비릇하다라는 어간인데요. 비릇에 이제 이것을 명사형으로 만드는 명사형 어미 그리고 이오라는 종결어미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으라는 음성 모음이 왔다. 그러면 뒤에 명사형 어미인 중에 무엇이 선택되어야겠어요? 음성이니까 음성인 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옴이 왔죠. 자, 이것이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양성 모음이다. 이 말인 즉슨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파괴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르, 소미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에 혼란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자, 몸을 세워. 자, 몸을 일홈을 자 여기서 계속 끊어 적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을 세운다라는 거 벼슬길에 나아간다, 입신한다, 출세한다 라는 뜻이고요.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폈어. 자, 이름을 후세에 날려 그 다음 이로써. 자, 이 글자는 써이라는 한자를 지금 직역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두자음군 나타나네요. 이렇게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현저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자, 자기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부모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저하게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자,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저로 발음된다라고 했죠. 이거 국의 음화 현상인데 중세국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어적기 한다면 마차, 미니라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형태를 잘 알 수 있게 끊어적기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학원에 나타난 문법상의 특징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옛 이응과 아래하는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의문들은 소멸되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잡에서 나타난 순경 비읍이 오우로 바뀌었다,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방점은 여전히 사용되었고 각자 병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런 합용 병서는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문법에서 주격 조사 사용되었고 명사형 어미, 옴음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살흔에서 히읗 종성 체현, 객체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잡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의미가 축소된 어휘로는 얼굴이 있었다. 전체 형태, 몸 전체를 나타내다가 눈, 코, 입이 있는 앞면만을 나타내는 의미가 줄어든 단어였다. 그리고 표기는 팔종성법, 그리고 끊어 적기가 확대되었다.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동국 정운식으로 한자음 적는 게 이제 사라지고 우리 현실의 한자음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자, 수학원에는 16세기의 국어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효의 시작이 신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고 효의 마침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81쪽 보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제. 자, 이게 현대 국어에서는 공자가, 공자께서 이렇게 주격 조사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얼굴이며, 이것이 형체와 혹은 형체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얼굴이라는 단어가 형체를 나타냈다라는 것. 그리고 받자온, 부모께 받았다. 객체인 부모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말 어미가 쓰였죠. 오늘날로 치면 그냥 받은으로 적히죠.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15세기의 자료고 소학원에는 16세기의 자료입니다. 그 둘 사이에도 약 13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뜨들, 따라민이라 이런 식으로 이어 적기를 대부분 했는데 소학원에서는 일홈을, 마침인이라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한자어 표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실제 읽는 한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의 현실음을 따라서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다 갖추어 적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했는데 15세기에는 이제 16세기에 와서는 한자를 우리의 현실음, 조선의 현실음에 맞게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